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예, 추석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추석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받으셨어요? 예. 몇 분 계속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그 얘기 그래요? 왜 하시는 거예요? 추석 선물 받으셨어요? 네, 뭐 예. 아니 그 누구한테 이렇게 받았냐가 얘기해야 중요해요. 네. 제가 기자 시절에는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물론 이거 김영란법 그래요? 준수하는 예, 선에서 네. 정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그럼요. 정치는 추석에- 봉사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봉사 하셔야죠. 여당 대변인이면은 네. 대통령실에서 선물 오지 않아요? 명절 때? 안 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부터 연휴 시작인데 아직 안 왔으면 안 오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추석 배송이 밀려가지고요. 밀려서. 혹시 친한계로 찍혀서 선물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용산에서?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선물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럼요. 예,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마음이 있으면 선물도 가죠. 그렇습니까? 네. 연애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하여튼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강펀치 요새 날려보시죠. 예. 정치권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는 않고 의료 공백 상태라든가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걱정되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는 가족분들과 그래요. 따뜻한 가족분들 마음으로 함께 보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받는 거 아니냐, 이제 기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조범으로 예비적 공소장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고 검찰 측에서 적어도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것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 건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선고예요. 그래요. 충분히 뭐 방조범은 성립될 수 있는 사실관계였고 네. 그 전주 역할을 했다는 손모 씨하고 비슷한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방조범이라도 기소를 해라라는 압박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네. 불기소할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 훨씬.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를 시작했는데 왜 법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요새 법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제가 1, 2년 공부해 갖고 법 네. 지식을 어떻게 김영남 의장님을 그럼요. 따라가겠습니까? 여기 사법고시 출신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도 네. 기소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기소 가능성 커졌다. 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손모 씨가 더 포괄적으로 그 주가 조작에 알았고 네. 관여했고 뭐 이런 정황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거나 인지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직도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 그것도 뭐 조금은 높아졌겠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유죄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니 윤평이 이도저도 아니다 이거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니 입장을 확실하십시오. 정치인이신데요. 아니 법적 판단은 당연히 유죄가 날 수도 있고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저 피고는 당연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고 검찰은 죄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판단. 절차를 그냥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 정서가 김건희 여사가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역시 커진다는 건 뭐 당연한 결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기소되면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기소를 전제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말씀하시니까 불기소가 돼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불기소가 돼도 굉장히 큰 뉴스죠. 굉장히 큰 네. 뉴스고 또 기소가 되면 또 큰 더큰 뉴스니까. 뉴스고. 예, 그러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네. 하고요. 이번에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요.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송금한 일에 대해서 이 5천만 원이
그 당시 재산 신고 때는 신고된 바 없었던 돈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5천만 원을 보통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거의 없죠. 없죠. 현찰 5천만 원을 집에 쌓아놓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공직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뭐 이런 거는 매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퇴직 시에 신고가 안 되어 있던 현금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예.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특검은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거지. 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그냥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장롱 밑에 있던 5천만 원이 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도 이 그 기사가 처음 나왔을 예. 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5천만 원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죠. 없죠. 그런데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특검을 주장한 것은 아마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미러링 아닌가요? 미러링. 매일 김건희 여사나 최장병이나 뭐 다른 사안에 네. 대해서 특검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특검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식의 미러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검찰이 지금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도 역시 법 절차에 따라서 이게 뭐 문다혜 씨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렇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 이게 바로 그 영장 그 문다혜 씨 압수수색 때 영장에서 그렇죠. 해가지고 나왔던 네. 거 그 말씀 하시는 거네요. 근데 그 윤건영 의원은요. 이거 아니다. 김 여사가 입금하면서 이름을 김정숙 이름을 넣으라고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김 여사가 전화기로 송금하는 걸 잘 못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잘 안 된다. 나가서 할 수가 없다. 밖에 시위가 많아서 못 갔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동문서답인 거예요. 전부. 전부. 왜냐하면 예. 김정숙 여사가 결국엔 딸에게 보낼 돈을 왜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안 했느냐가 의문이 아니고 네. 현금을 왜 집에 5천만 원 이상씩 갖고 있었느냐 네.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결국엔 핵심인데 그렇죠. 아니 뭐 폰뱅킹 안 했다고 누가 뭐 잘못했다고 한 사람 있어요. 뭐 그건 논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왜 설명해야 될 해명해야 될 핵심은 전혀 해명을 못하고 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시선 돌리기다? 예. 근데 문다혜 씨는요,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한 말이다. 이러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을 두고 돌에 맞은 개구리다. 이렇게 빗댄 이후에 계속해서 SNS에 신경을 밝히고 있어요. 이 전후 사정 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다혜 씨는 지금 그 검찰의 사법적 대응에 대해서 네. 정치적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검찰은 지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억울하다. 그리고 정치 이 보복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뭐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요새 이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이런 감성파리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 싶습니다. 저는 문다혜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사법 처리 그 절차는 피할 수 없을 거다.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우산 뒤에 들고 먹구름 속에서 있는 영상 공개했던데 예. 비가 오면 우산 아무리 큰 거 쓰고 있더라도 일부는 젖게 돼 있습니다. 아, 저렇게 돼 있다. 비유적 표현이 너무 아, 그래요. 괜찮았나요? 아, 네. 아 역시 문학적인 그 대표 M 방송의 대표 기자이시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수사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로 지금 피의자 적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 전 사위에 대한 지원, 회사에 들어가면은 끊겼다가 또 나오면은 줬다가 또 다른 회사 들어가면 끊겼다가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 부적절해 보이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사위를 네. 아무런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해주고 예. 사실상 채용을 해줬다라고 보이는 사람이 또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에 가고 뭐 이런 관계 예. 또 더군다나 그 딸 문다혜 씨는 책 표지 디자인 값으로 2억 5천만 네.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기록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책을 팔아도 2억 5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어떤 정말 베스트셀러의 책 표지를 네.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지 디자인 값으로 2억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런저런 그 아주 그 돈과 관련돼서 네. 부적절한 행위들이 보이는데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찰의 수사 시점이에요. 수사 시점이요? 네. 예.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의 그 이스타항공 관계사 취업은 벌써 만 3년 전에 널리 알려졌단 말이죠. 네. 그럼 적어도 그때는 현직 대통령의 사위니까 수사를 못했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예.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이 정부 임기 초기에 바로 수사를 했어야지. 그걸 묵혀놨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죠. 오해인지 정확한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수사를 더디게 한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인지하면 바로바로 네. 그 수사에 임했어야 하는데 이게 1월부터 거의 본격화됐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지난 대선에서 뽑았던 사람들은 네.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할 부분은 단죄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네. 그때는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고 최근에 이렇게 좀 네. 가속도가 붙는 게 조금 궁금해요. 근데 그 검찰 내부 소식을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럼 네. 이거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받았다는 받았다는 2억 5천만 원은 전부가 디자인 값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5천만 원은 뭐 대여를 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도 제가 책을 몇 권 내봤잖아요. 아 책까지 내보시고 예. 사퍼하고 디자인하는데 제가 80만 원인가 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2억 5천만 원. 이렇게 1억 단위가 넘는 거액의 디자인 비용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법적인 증여 성격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 그럼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될 것이다. 뭐 알겠습니다. 또 수사 얘기 나오면요 전문가 두 분이시니까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저는 사실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검찰 수사가 왜 늦어졌는지를 취재를 해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검사 출신도 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 왜 그런 겁니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총장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대부분 검찰총장 임기 2년을 채운 사람 채운 경우보다는 못 채운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데 임기 2년은 다 채웠습니다만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어젠가요? 심우정 검찰총장 새로 네. 임명이 된 것 같은데 또 검찰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기로 하고 한동훈 대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계엄 대비법 발의에 대해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같다. 최근에 본인 외모를 외계인 외모라고 비하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역공을 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글쎄 위트 있게 잘 받아친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측에서 지금 집권 세력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네.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네. 기껏 얘기하는 게 누구하고 모여서 밥 먹었다 정도인데 그거는 밥 먹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네. 보기엔 뭐 저 사람들이 밥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임을 갖고 계엄을 준비한 근거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계엄설을 굽히질 않고 있어요. 계속 야당 측에서. 예. 계속 불을
짚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저러지? 저거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으면 그냥 얼른 덮어버려야 되는데 저 계엄에 왜 이렇게 매달리나. 그럼 점점 이상해 보이잖아요. 네.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야당에서 왜 계속 계엄을 갖고 이렇게 소재를 삼는지를.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당내 주류 의견은 계엄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왜 이 이슈에 계속 천착해서 끌고 가야 되지라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계인 대비법이라고 하니까 위트 있게 말씀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계엄설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그 극구 부인하고 있고 그렇죠. 예. 전혀 군에서도, 계엄설과 예. 관련한 정황 증거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만약에 내려진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 불필요한 상황에서 계엄령이 내려졌다라고 네. 한다면 우리 국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안 되죠. 저는 제가 여당 대변인이지만 정말 불필요한 경우에 계엄령이 생긴다면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갈 용의도 있습니다. 나가서. 계엄령 해제하라 그래야죠. 광장까지 나갈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헌법상 국회에서 과반수의 그렇죠. 요구로 예. 하면 계엄령 선포했다가도 해제되는 건데. 아니 근데 네. 또 민주당에서는요. 그럴까봐 네. 체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 체포해요. 그게 지금 현재 뭐 가능한 일이죠. 4.4.5 개헌 시절도 아니고. 맞습니다. 1980년에 마지막 계엄이 있은 이후에 네. 1987년에 호원 조치 4.13 호원 조치 이때 당시에도 계엄령을 검토는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발령하지 못했는데 네. 지금 시점에 계엄령을 어떻게 발령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대정부 질의에서 국방부 차관도 나와서 그건 망상이다 네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은요. 본인의 유튜브에서 계엄 일타 강사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어제도 그 계엄을 소재로 방송 출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그게 야당 아니면 민주당 전체적으로 그게 손해나는 일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 출연 기회를 좀 더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점 정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야당의 오히려 전투력을 깎아먹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무튼 계속해서 계엄하고 이제 뭐 계엄 그 대비법까지 만드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국민적 예. 소구력이 정말 역대 민주당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정치 선전선동 가운데 가장 수준 낮다고 평가하는 건 네. 야당 언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네. 뭔 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분조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예. 민주당에 한 번도 당적을 갖지 않았던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이 계엄설 또 다음 주에 나오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계엄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네요. 아니 근데 상식이죠. 그러니까 네. 그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헌법상 지금 국회 의석 구조상으로도 안 되죠. 계엄을 선포하면 뭐예요? 국회에서 요구하면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뭐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뭐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을 싹 체포를 한다? 아니 그게 정합니까? 김영남 의장님의 이 카톡 프로필의 소개 문구가 상식의 정치예요. 아 상식의 정치. 상식이죠. 뭐 계엄령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어쩌면 몰상식한 일이죠. 아, 지금 그래요. 무슨 계엄령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MZ세대들이 계엄령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여야가 합의됐는데 다시 뭐 국민의힘으로 복당하실 생각?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택도 없는 됐죠 소리.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의료 공백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많이 변했어요. 의료 공백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의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설전을 보시고 어땠습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원래 유연하고 예. 뭐 나쁘게 표현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유연한 자세로 정말 공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들을 수십 년째 지금 이어가시고 있잖아요. 네. 아니 맡았던 공직 경력만 보면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정도로 무슨 기재부 장관부터 해서 주미 대사도 하셨지 네. 총리도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시지 뭐 예. 그런데 최근에 강경 모드로 확 바뀌어서 눈에 띄어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엔 한덕수 총리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두 번째 총리 뭐 한 1, 2년 하다가 이제 물러나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최근에는 야, 내 후임자가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지명을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는 거고 후임자 임명이 안 되면 전임자가 그냥 후임자 올 때까지는 계속 재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5년 다 채울 것 같다 그래서 아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닌가 사실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총리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죠. 예, 왜 슬프죠? 아니 지금 총리를 바꾸고 싶은데 예. 총리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죠. 국회 통과할 동의? 수 있는 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국회 동의. 후임자를 예. 국회 동의가 예. 총리는 필수적이잖아요. 다른 예. 장관은 국회 동의 없어도 임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5년 총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홍원 총리도 맞아요.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한 총리가 이렇게까지 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으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강화됐다. 국회 내에서 정말 한국 정치가 굉장히 그 양당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 공세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반로라고 봐요. 반작용. 예. 그래서일까요? 그 사실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정부에서 대정부 질의하면 그 장관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당 의원들에게 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장관들은 뭐 애초부터 그런 자세였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히려 그 장관들이 강공 모드로 나서는 거는 뭐 이 정권의 기류 아니면 예.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걸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 그러니까 뭐 나가서 싸워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근데 그게 꼭 옳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게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의료 대란 부분과 관련해서 또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놨는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강공 모드로 나오는 건 적반하장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실도 네.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과거 대통령실은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참전하지 않는다는 네. 기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정혜전 대변인을 중심으로 네, 맞아요.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뭐 계엄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타도어라든가 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전하고 네. 디펜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정부 대통령실의 기조가 네. 부당한 공격에는 확실히 맞서라. 맞서라. 라는 쪽의 메시지가 내려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네. 그래요. 그런데요, 이 한동훈 대표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강공한 입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어제 고위 당정회의 비공개에서 그 언성을 높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덕수 총리가 의대 증원 조정 2025년도 거는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대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먼저 대변인 입장 먼저 네. 들어보죠. 언성을 높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뭐 그래요?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그 자리에 계셨어요?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의사단체들을 협상정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네.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 보고 있는 의료 현실과 당이 파악하고 있는 의료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조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분들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단 논의라도 하는 모습을 의사분들에게 보여야 오지 협상장으로 올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그거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이게 엇박자로 봐야 됩니까? 박자가 맞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 의정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 협의체를 빨리 출범시켜서 논의하자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것도 추석 전에 좀 협의체를 출범시켜 보자라는 입장인데 네. 제가 보기엔 여야 의정을 추석 전에 출범시키는 거는 정말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저희 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추석 전에 예. 여정 협의체부터 출범시키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당하고 정부의 입장부터 조율하기 위한 그 협의체부터 네.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야당 합류시키고 그다음 의료계 합류시키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근데 여당 따로 정부 따로 지금 놀고 있는데 무슨 여야 의정을 추석 전에 출범시켜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 그래서 어제 당정 협의회 한 거고요. 그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고 네. 저는 이 과정에서 야당이 그래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야당이 예. 왜냐하면 여당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그래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 상황 그만해야 좀 되는데. 즐기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아니 하고. 사고는 끝났어요, 정부가 쳐놓고 왜 야당이 아니, 그래도 문제 해결에 알겠습니다. 있어주는 동반자잖아요. 이게 뭐 의료개혁의 동반자. 의료개혁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